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코로나 이익 공유 띄운 여당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 공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요. 또 그 상황에서 뭔가 호황을 맞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 코로나 수혜 기업이 피해 기업을 돕자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이익 공유제. 호황업종 참여 유도 방안 검토해야 된다. 사실상 당의 지시를 한 거죠. 알아보라고. 그렇다면 당장 떠오르는 게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수혜를 본 거는 뭐 플랫폼 기업이죠. 이른바 플랫폼 기업. 배달앱 등 떠오릅니다. 이런 기업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의 반응이 있어요. 먼저 국민의힘. 이거 반시장적 발상입니다. 누가 수혜 기업이고 누가 피해 기업인지 이거 명확하게 무슨 무자르듯이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의당은요. 이거 지나치게 감상적입니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코로나 호황계층 이익 공유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한 취지를 보면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 계층 가지고도 얘기한 듯한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강요했지만 국회에는요 이미 이익 공유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야당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덕을 받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합니다.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 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뭐 영상도 확인해 봤고요. 기사로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유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좀 어렵지만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이 공유제라고 하면 야권에서는 당장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예.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바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 정의당 반응이요. 측에서도 이거 실현 가능하냐, 이게 뭐 감상적이다, 안일하다 이런 비판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지금 이 양극화 국면이 코로나19 이후에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게 여러 지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 모든 이익을 이 기업 자체가 향유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온당한 방향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 양극화가 고착화되면 사실상 사회적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상향되는 궁극적으로는 전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방향성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이익을 공유하자는 그 개념을 화두로서 던질만 했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화두를 던진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자발성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고민을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정치적 상상력에 근거한 허구의 어떤 정책에 불과할 것인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수탁 위탁 기업끼리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가 있고 예. 또 이제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 공유제를 이 코로나 국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화되는 과정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재난 연대세라는 이 과세 정책으로 이익을 이제 진구하겠다는 예.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 포함해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수혜를 본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발적 참여를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유도하는 책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여야 합의도 도출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말이 SK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달지 예. 이런 부분을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법적인 강제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런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향 이런 정도로 진행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벌어진 현상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조대원 평론가께서는 두 줄로 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거냐, 예.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사실 이 공유제란 말은 가장 강조하던 정부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이익 공유를 통해서 상생 발전하자고 했고 예. 당시에 이제 크게 사실 그 기업 풍토가 어떻게 됐냐면 뭐 단가 후려치기, 그다음에 대금 결제를 의무로 하고, 그다음에 하청 수저 받을 때 리베이트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약육강식 사회로 나가면 결국은 이게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다 착취당하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던 게 보수 정권에서 먼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이걸 이런 건 안 된다, 반시장적이다,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깨자는 거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예. 여전히 지금 사실은 그 정권을 잡고 난데 민주당이 더 부자 정당이 됐고 더 기득권을 누리는 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친재벌 정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는 사회보장제도도 가장 먼저 한 거는 보수 정당이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 따지면 그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기본소득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본소득 부분 같은 거 다 사회주의 정책 아닙니까 그거? 그럼 보수의 기본을 지키려면 그거 다 없애야 되죠. 근데 사실 이제는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의 안정이고 그 공동체의 안정은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국민의당의 그 생각을 또 기본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이제는 정말 큰 선거에서는 이기기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더 공부 좀 하고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당 대표가 제안한 이 부분 야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지금요. 이게 뭐 여당에서 예를 들면 파퓰리즘으로 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잡아내고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예전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 이거는 뭐 북한 친북 정책이다, 뭐 빨갱이 이렇게 하면 다 통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예. 이제 경제 부분도 이제 정의, 나눔 이런 거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빼고 나면 이제는 뭐 자기 지지층 또 일부 지역에서만 통하지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좀 뭔가 좀 달리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곁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제 두 분 의견도 들어보셨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기사와 뭐 영상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제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20년에 아직 지금 20년 통계가 완벽하게 후반부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중기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예. 디바이드, 나눔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사회 각 부분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 추세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통계를 보면 거대 기업,
거대 기업은 잘 되고 예. 그것도 특정 업종 몇 군데는 잘 되고 나머지 중소 내지는 자영업자들은 예. 거의 몰락의 수준을 가고 있고요. 계층별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통계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걸 이 디바이드와 양극화 현상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가라고 알아봤더니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꼭 세금으로 한다기보다는 예. 펀드나 트러스트를 통해서 보완하고 보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펀드라 트러스트라면 약간 돈을 기금 형태로 좀 큰 돈을 모은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걸 받아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행정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운용을 하고 특정 목적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집이 없는 홈리스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펀드가 있고요. 유럽에도 특정 목적에 아주 세밀한 목적의 구휼을 위한 예. 그리고 양극화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계층과 집단에게 도와주는 그런 펀드와 트러스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아이디어를 이낙연 대표가 듣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쪽으로 갑시다. 세금을 거둡시다. 이런 제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오랫동안의 논의와 숙고, 어떤 통계 자료들이 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자, 장희찬 평론가. 세부 의견까지 다 들어보셨는데 장희찬 평론가는 이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공유제가 나온 건 코로나19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온라인 산업은 호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에서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단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이 오프라인 산업군에 해당하는 뭐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규제책을 새롭게 또 추진하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건데 대형 업체들. 이미 예. 우리가 뭐 백화점 규제해서 대형마트 규제해서 전통시장 살아나는 효과가 없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한쪽에서는 이익을 분담하고 고통을 나누자면서 또 한쪽에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그런 식의 어떤 영업 중지 같은 규제책을 법안으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뭔가 있던 규제도 풀어줘야 된다는 점을 같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는데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이게 따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이 질문이시네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부분인데 예. 예를 들면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뭐 세금 혜택을 약간 주는 방식 뭐 이런 건 도입을 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나 비상 상황에서 월세의 이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그런 정책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익공유제나 이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렵게 돈을 번 기업에게 이익금을 부담하라는 것 대신에 정부는 과연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가? 물론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금융 대책을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같은 경우 이 어려운 시국에서 부동산 세금 늘어나죠. 주식 거래세나 주식 관련된 세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려울 때 이 기업과 사람들의 주머니를 옥죄게 만드는 세금을 계속 늘리는 증세 대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익을 공유하자면 정부도 일정 부분 세제 수입을 포기하고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돈이 좀 돌게 만드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왔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민간 쪽에서 좀 도와줄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정부는 어려움을 감내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단순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정부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말 5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예. 그 외에 과연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정부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분께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주셨고 좀 분석과 조언도 좀 섞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 오늘도 정치권에서 아마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그 내용도 내일 또는 그 이후에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